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대의 국제 안보회의인 뮌헨 안보회의에서 이순신 장군을 두고 피 튀기는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들의 성웅을 두고 세계에 내놓으라는 군사 전문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러 가시죠. 독일 뮌헨의 바이에리셔 호프 호텔. 세계 안보회의가 열리는 이곳은 세계 각국의 군사외교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스펜서 미국 국방부 전략연구관으로 이번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안보 문제를 다루는 회의였지만 오늘은 특별한 세션이 준비되어 있었죠.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이 열린 겁니다. 회의장 내부는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이 자국의 군사 전통과 역사를 대표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앞줄에 앉아 각국 패널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프랑스의 장마르셀은 자신감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고 러시아의 빅토르 아나토리예프는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독일의 올리버 라인하르트는 평소처럼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자인 헬무트 슈미트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국 패널들께서는 자국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발언자로 나선 프랑스의 장 마르셀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야말로 전쟁의 신입니다. 그는 유럽 전역을 정복했으며 전략적 사고의 혁명을 일으켰죠. 그의 기동전과 집중 공격 전술은 현대 전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마르셀의 발언이 끝나자 러시아의 빅토르 아나토리예프가 손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수보로프는 60번이 넘는 전투를 치르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속함과 예측 불가능한 전술은 나폴레옹조차 경외했습니다. 전투에서 무패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전략가로서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독일의 올리버 라인하르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클라우제비츠의 철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전쟁을 단순한 군사 행위가 아닌 정치적 행위로 재정의했죠. 전쟁론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군사 전략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대표들도 차례로 자국의 영웅들을 내세웠습니다. 영국 대표는 넬슨 제독과 웰링턴 공작을, 이탈리아 대표는 로마 시대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언급했죠. 논쟁은 점점 과열되었고 서로의 의견에 대한 반박과 옹호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토론 속에서 아무도 동양의 전략가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서양 중심적 사고가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동안 연구해온 동양의 위대한 전략가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이순신 제독에 대해서요. 모든 대표들의 첫 발언이 끝나고 사회자가 두 번째 라운드의 토론을 시작하려 할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이 자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모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최고의 군사 전략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빠진 것 같네요. 패널들이 모두 저를 주목했습니다. 프랑스의 마르셀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바라봤죠. 저는 조선의 이순신 제독이야말로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일부는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였어요. 이순신이 누구지? 라는 표정이 역력했죠. 마르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순신이라고요? 조선의 장군이라고 했습니까? 네, 16세기 조선의 해군 제독입니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역사상 어떤 해군 지휘관도 이런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죠. 회의장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러시아의 아나토리예프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스펜서 박사님, 그런 전투가 있었다는 것은 흥미롭지만 저는 그 조선의 장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신가요?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임진왜란 7년 동안 23전 23승의 무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그의 전술적 혁신인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는 열세한 전력으로 압도적인 적을 상대로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독일의 라인하르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그는 왜 서구 군사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군사사를 바라봐왔어요. 이순신 제독의 업적은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서구에서는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프랑스의 마르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의 해전 승리로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수준의 전략가라고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승리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모든 해전에서 승리했으며 그의 전략적 사고는 단순한 전술적 성공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국가를 구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 의혹과 무시에서 점차 호기심과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순신 제독의 업적을 설명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순신 제독이 직면했던 상황입니다. 그는 국내 정치적 음모로 인해 고문을 당하고 직위를 박탈당한 후에도 국가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12척밖에 남지 않은 함대로 133척의 적함을 맞아 싸운 명량해전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닌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애국심의 결정체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지휘관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서양의 군사 교육에서 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을까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군사 역사를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세계 군사사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고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곧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순신 제독에 대한 정보를 더 공유할 준비를 하며 다음 반박에 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프랑스의 장 마르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역시 프랑스 사람답게 나폴레옹을 옹호하는 강한 반박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스펜서 박사님, 이순신 제독의 해전 승리는 분명 인상적입니다만 전략가로서의 진정한 위대함은 전쟁 전체를 승리로 이끄는 능력에 있습니다. 마르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폴레옹은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략으로 유럽의 지도를 바꾸었어요. 전쟁은 전략과 외교, 정치가 결합된 것이며 단순한 전술적 승리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양손을 테이블 위에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물러난 것은 이순신의 해전 승리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 명나라의 개입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 등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전쟁을 끝내지 못했어요. 회의장 내부가 술렁거렸습니다. 마르셀의 주장은 일리가 있었고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반박을 예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마르셀 박사님,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순신 제독의 해전 승리가 없었다면 조선은 일본에 완전히 정복되었을 겁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전술적 성공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였죠. 마르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결국 임진왜란은 명나라의 개입으로 끝났습니다. 이순신의 해전 승리만으로는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지 못했어요. 저는 테이블에 놓인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고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전략가의 위대함은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 최강의 국가를 이끌며 거의 무제한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순신은 어떠했나요? 그는 침략당한 나라의 해군 장수로서 국내 정치적 혼란과 자원 부족, 심지어 조정의 반대까지 극복해야 했습니다. 제 말에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아나토리에프가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순신이 직위를 박탈당하고 고문까지 당한 후에도 다시 소환되어 12척의 배만으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에서 보여준 전략적 천재성이죠. 마르셀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역사에서 전략가의 위대함은 전쟁의 최종 결과로 판단됩니다. 조선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략적 성공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이순신은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전략가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영국 대표는 무언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셀도 제 말을 곱씹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스펜서 박사님, 마르셀은 이제 약간 누그러진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업적과 비교하기에는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해 봐야겠군요. 저는 마르셀의 발언을 작은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적어도 그가 이순신에 대해 더 알아보겠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다른 패널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대표 아나토리에프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죠. 마르셀의 반박이 끝나자마자 러시아의 빅토르 아나토리에프가 위협적인 기세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가 워낙 크다 보니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회의장의 압도감이 느껴졌죠. 아나토리에프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 특유의 굵은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펜서 박사님, 이순신의 해전 승리는 인상적입니다만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수보로프와 비교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나토리에프는 자신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보로프는 60번이 넘는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강조했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수보로프는 터키,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는 전장의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알프스 산맥을 넘어 적을 기습하기도 했습니다. 아나토리에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자국의 영웅을 이야기할 때마다 감정이 고조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보로프는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의 영토 확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국가의 운명을 바꾸었죠. 이순신은 일본과 싸웠지만 전쟁 전체를 결정짓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아나토리에프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냉정한 분석이 필요했죠. 아나토리에프 박사님, 수보로프의 업적은 분명 놀랍습니다. 저는 존중의 의미로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략가를 평가할 때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가용한 자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보로프는 당시 세계 최강국 중 하나였던 러시아 제국의 전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나토리에프가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 말을 계속했습니다. 반면 이순신은 어떻습니까? 그는 병력과 함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그가 이끈 12척의 배는 일본의 133척과 맞섰습니다. 이것은 11대 1의 열세였죠. 어떤 전략가가 이런 상황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나토리에프도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불어 이순신은 자국의 정치적 혼란과 내부의 배신까지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직위 박탈과 고문을 당한 후에도 나라의 부름에 응해
다시 전장으로 나갔죠. 이런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는 그 어떤 전략가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나토리에프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순신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까? 그가 정말 그렇게 위대한 전략가였다면 왜 세계 군사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은 제가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순신을 언급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군사사 연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이었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전략가들은 서구 학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편향된 시각을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독일의 라인하르트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스펜서 박사님, 혹시 이순신의 전략적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신가요? 단순히 수적 열세를 극복한 것 외에 그의 독특한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이순신은 조류와 지형을 활용한 전략의 대가였습니다. 명량해전에서 그는 좁은 해협이 빠른 조류를 이용해 적의 수적 우세를 무력화시켰죠. 또한 그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개발하는 등 기술적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아나토리에프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여전히 수보로프의 업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보로프는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적과 싸워 승리했으니까요. 저는 한 발 물러서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공헌이 달랐기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순신의 업적을 더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 주시겠죠? 아나토리에프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해봐야겠습니다. 그의 양보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독일 대표 라인하르트를 바라보았고 그가 다음 발언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의장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독일의 올리버 라인하르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항상 차분하고 분석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라인하르트는 안경을 고쳤으며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 논쟁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라인하르트가 부드럽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흥미로운 토론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라인하르트에게 집중되었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발언이 논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죠. 이순신 제독은 사실 서구에서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군사사 연구가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인하르트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제가 최근 확인한 바로는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 제독의 전술과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량해전 전술은 현대 해군 교육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다루어지고 있죠. 저는 놀랍고도 기쁜 마음으로 라인하르트의 발언을 경청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원군을 얻은 느낌이었어요. 클라우제비츠의 관점에서 보면 라인하르트가 계속했습니다. 전쟁은 확장된 결투이며 군사적 행동의 목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제독의 전략을 이런 관점에서 분석하면 그가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라 정치적 맥락을 깊이 이해한 전략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프랑스의 마르셀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라인하르트 교수님, 클라우제비츠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의 최종 목적은 적을 무력화하는 것인데 이순신은 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자발적으로 철수했죠. 라인하르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르셀 박사님, 이순신의 목표는 일본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죠. 클라우제비츠는 방어는 공격보다 강한 형태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원칙을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과 무시로 가득했던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차 호기심과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라인하르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더불어 전략가의 위대함은 그가 물려준 유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난중일기는 전쟁 중에 쓰인 귀중한 1차 자료로 그의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저는 라인하르트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난중일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치 있는 교훈을 주고 있죠. 러시아의 아나토리에프가 궁금증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우리는 이순신에 대해 더 많이 듣지 못했던 걸까요? 라인하르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군사사 연구는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 각국의 군사 전략을 바라봐야 하죠. 이순신과 같은 동양의 위대한 전략가들도 서구의 위대한 전략가들과 함께 연구되어야 합니다. 영국 대표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라인하르트 교수님, 혹시 이순신 제독의 업적이 현대 해군 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인하르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대칭 전력 상황에서의 전략, 지형과 기상 조건의 전술적 활용, 그리고 열악한 상황에서의 리더십 등은 현대 전쟁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순신 제독은 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모범을 보여줬죠. 저는 라인하르트의 지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이순신 제독의 위대함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독일 대표까지 이순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의 의구심과 반박은 사라지고 이제 모든 참석자들이 이순신 제독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셀과 아나토리에프조차 라인하르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라인하르트는 말을 마치며 자리에 앉았고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제 논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인하르트의 중재 이후 회의장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창밖으로 뮌헨의 저녁 풍경이 드러났고 회의장 내부의 조명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논쟁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인 헬무트 슈미트 박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흥미로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각 패널들께서는 오늘의 논의를 종합하여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대표인 제임스 피터슨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조용히 토론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순신 제독에 대해 배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피터슨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영국은 넬슨 제독을 위대한 해군 지휘관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만 이순신의 업적은 정말 놀랍네요. 특히 12척으로 133척을 상대했다는 명량해전은 넬슨의 트라팔가 해전에 비견될 만합니다. 예상치 못한 영국 대표의 지지에 저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터슨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넬슨은 27척으로 33척의 프랑스 마이너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격파했지만 이순신의 11대1 열세 극복은 해전사에 있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국 해군 교육에서도 이순신의 사례를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군요. 다음으로 이탈리아 대표 마르코 베르톨리니가 발언했습니다. 저는 로마 시대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최고의 전략가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제독의 사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는 단순한 해전 지휘관이 아니라 진정한 전략적 사고를 가진 지휘관이었습니다. 베르톨리니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이순신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이나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원정과 마찬가지로 군사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업적입니다. 스페인 대표 카를로스 마르티네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순신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했습니다만
오늘의 토론을 통해 그의 위대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과의 해전에서 패배한 것과 비교하면 이순신의 승리는 더욱 놀랍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자료를 살펴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거북선 설계와 조류를 이용한 전술은 오늘날의 해군 전략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이순신의 업적은 더 깊이 연구되어야 마땅합니다. 프랑스의 마르셀도 이제는 한결 부드러워진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나폴레옹을 최고의 전략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순신 제독의 업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마르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폴레옹과 이순신은 사실 다른 상황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이라는 공격적 목표를 가졌다면 이순신은 조국 수호라는 방어적 목표를 가졌습니다. 둘 다 자신의 목표에 맞는 탁월한 전략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러시아의 아나토리에프도 이제는 한결 누그러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수보로프를 여전히 최고로 생각하지만 이순신의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는 분명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장에서 승리를 거둔 점은 매우 인상적이군요. 독일의 라인하르트가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군사 전략의 위대함은 특정 문화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사례는 우리의 군사사 연구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모든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과 무시로 시작된 토론이 이제는 이순신 제독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통찰력 있는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단순히 한 나라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빛나는 전략가입니다. 오늘의 토론이 그의 업적이 세계적으로 더 널리 연구되고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자인 슈미트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군사 전략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업적은 앞으로 민헨 안보회의의 군사 전략 세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회의장을 둘러보니 모든 참석자들의 얼굴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위대함이 세계적인 안보 포럼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회의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었지만 저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이순신에 대한 인정으로 바뀌었을 때 결정타를 날릴 필요가 있었죠. 저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요청했고 사회자인 슈미트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토록 열린 마음으로 토론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시작했습니다. 많은 눈빛이 저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에는 더 이상의 적대감이 아닌 호기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순신 제독의 전술적 승리와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는 그가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국가를 구한 전략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군사 전략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토 확장, 정치적 영향력, 아니면 단순한 승리의 누적일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고 모든 이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르셀과 아나토리 F조차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군사 전략가의 진정한 위대함이란 자국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지켜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제독은 이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는 태블릿을 켜서 준비해둔 지도를 회의장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일본, 그리고 해전이 벌어진 위치가 표시된 지도였죠.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조선은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본군은 불과 20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조선의 국왕은 북으로 피난을 떠났죠. 육지에서의 전투는 대부분 패배했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지도 위에 각 해전의 위치를 표시하며 계속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순신 제독의 해전 승리는 단순한 전술적 성공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운명을 바꾼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그의 해전 승리가 없었다면 일본군의 보급로가 끊기지 않았을 것이고 조선은 완전히 점령되었을 것입니다. 마르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과 명나라의 참전으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해전 승리가 없었다면 조선은 그 시점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조선이 명나라의 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국가의 존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죠. 이것이야말로 전략적 승리의 본질입니다. 저는 이순신의 초상화를 스크린에 띄우며 계속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순신 제독이 거둔 승리의 맥락입니다. 그는 적의 침략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음모와 자원 부족, 그리고 심지어 조정의 무능함까지 극복해야 했습니다. 라인하르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클라우제비츠도 말했듯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의 연장선입니다. 이순신은 이러한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명확한 전략적 비전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탁월했군요. 저는 감사의 표정으로 라인하르트를 바라보고 계속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순신 제독은 그의 유명한 말, 필사즉생 필생즉사를 통해 이를 표현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격언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전략적 사고를 집약한 말입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각 참석자들의 눈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수보로프, 넬슨. 이들 모두 위대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대국의 막강한 자원과 지원을 받았죠. 이순신은 거의 홀로 싸웠습니다. 그의 전략은 국가 생존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르셀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펜서 박사님, 이순신이 현대 군사 전략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대칭 전력 상황에서의 승리 전략,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명확한 전략적 목표의 설정과 유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강대국과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안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이러한 상황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아나토리에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전략이 오늘날 우크라이나나 조지아 같은 국가들에게도 시사점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순신의 업적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명확한 전략과 불굴의 의지가 있다면 국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전략 없이는 오늘날의 한국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의장 전체가 깊은 감명을 받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순신 제독에 대해 토론하고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세계 군사사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장에서는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마르셀과 아나토리에프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죠. 저는 그 순간 이순신 제독의 위대함이 진정으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고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존경해온 이순신 제독이 마침내 국제안보 포럼에서 인정받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니까요. 회의장을 나서려는데 영국 대표 피터슨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펜서 박사님, 오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피터슨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영국 해군 교육에서 넬슨 제독만큼 이순신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피터슨 박사님,
그동안 서구 중심의 군사사 연구가 당연하게 여겨져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각을 넓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터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에 영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이순신 제독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영광이죠.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마르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스펜서 박사님,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만 오늘 토론을 통해 제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르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프랑스 국방전략연구소에서도 이순신 제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르셀 박사님, 그 말씀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진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아나토리 F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굵은 목소리가 회의장 한편에 울려 퍼졌죠.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이순신은 정말 놀라운 전략가였습니다. 아나토리 F가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군사 아카데미에서도 그의 전략을 연구할 가치가 있겠어요. 특히 열세한 상황에서의 승리 전략은 모든 시대의 중요한 교훈이니까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박했던 아나토리 F조차 이순신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나토리 F 박사님. 러시아의 군사 전통과 이순신의 전략을 비교 연구하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독일의 라인하르트가 우리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학자다운 진지함이 묻어났죠. 스펜서 박사님, 오늘 토론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베를린 전략연구소에서 동서양 군사 전략의 비교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공동 연구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라인하르트 교수님,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르톨리니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방금 로마 대학의 동료들에게 이순신에 대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베르톨리니가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도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내년 학술 세미나에서 이순신을 주제로 다루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 만에 이토록 많은,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전략 전문가들이 이순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니까요. 사회자였던 슈미트 박사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공식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스펜서 박사님,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미넨 안보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슈미트가 공식적인 어조로 그러나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내년 안보회의에서 이순신과 현대 해군 전략이라는 특별 세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스펜서 박사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감격에 겨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슈미트 박사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모두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헨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문득 그 별빛이 400년 전 이순신 제독이 밤바다를 항해할 때 봤을 별빛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단순한 학술적 승리를 넘어 진정한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위대함이 이제야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의 전략, 리더십, 그리고 불굴의 의지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세계가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제독님. 그리고 그 순간 마치 400년의 시간을 넘어 이순신 제독이 미소 짓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나라를 구한 그의 업적이 이제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된 것이니까요. 저는 깊은 보람과 함께 앞으로의 연구와 강연을 통해 이순신의 위대함을 더 널리 알리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